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쌀이 풍작이라고 합니다. 풍년이 오면 즐거워야 하는데 걱정이 더 많습니다. 숫자 88의 의미를 품고 있는 한자 쌀미가 떠오릅니다. 그만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주식인데요. 농민은 88만 원 세대가 된 듯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상황과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값을 올린다 이런 발표인데요. 전기요금 걱정 사라지기도 전에 또 수도요금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공공요금 원칙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짚어드립니다. 금요일은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경제신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 담겨있는 경제 이야기 만나보시죠.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입니다. 이 쌀이 4년 연속 풍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년이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농작물은 정확한 수급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 또 생산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데요. 쌀 소비량마저 줄어들고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 또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쌀 수급 문제는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정부 역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 정부도 역시 쌀값 수급 안정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소비 촉진 방안까지 내놓고 있는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국농민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문제점과 또 어려운 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애써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 88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 농민들이 애써 키운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또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정확하게 실제로 이 쌀 농사 지으시는 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야말로 쌀값이 대폭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이제 쌀값이 농민값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대폭락을 하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이 국민 대접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네네. 그런 비참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농민들이 나서서 싸워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고 정말 국민으로서 정당한 어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예. 쌀값이 농민값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산지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게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얘기일 텐데 가격 폭락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쌀도 한 35만 톤 남아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예. 어느 정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재고량이 한 200만 톤 정도 된다 그래요. 네네. 정부 양곡이 한 170만 톤, 그리고 민간 보유 재고량이 한 25만 톤에서 대략 한 200만 톤 정도 되는데 네. 국민들이 한 400만 톤 1년에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년 6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재고로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세계 식량기구에서는 한 70만 톤 정도를 공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식량기구 재고량보다 대략 3배가 되는 양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재고량이. 예. 예,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대폭락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시민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쌀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재. 네. 시중에서는. 근데 이제 농민들은 이제 벼로 파는데 벼값이 40kg 한 가마니에 작년에 52,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35,0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 거죠.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걸 보니까 20년 전 가격보다 10%가량 하락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해서 출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가격 차이 보통 저희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어떤 정도 위기감입니까?
뭐 쌀값은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러고 벼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그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40kg 한 가마니에 한 4만 원 정도가 최소한 어떤 마지노선이랄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네네. 떨어지더라도 4만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랬는데 이제 수확도 되기 전에 이게 일부 이제 본격 수확도 되기 전에 이른 나락들이 있거든요. 이른 벼가 있는데 네. 이른 벼가 3만 5천 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본격 수확철이 되면은 이것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가져온 것이죠. 예, 이게 방금 뭐 30년 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30년 전 버스 요금은 지금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4만 5천 원 정도로 책정된 비축미 우선 지급금 정부에서 구매하는 거죠. 이것을 예. 지난해 5만 2천 원 정도 수준과 비슷하게 올려서 좀 농민들 숨통 트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 공공비축미 수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가격이거든요. 5만 2천 원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작년 수준이라도 해야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양 자체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지금 수매를 하고 더 빨리 수매를 해야지 가격이 더 안 떨어지지. 네네. 마치 주식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주식을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연금 기금 풀어가지고. 그런데 쌀값 떨어지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가지고 수매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정 가격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현재 4만 5천 원 가격도 정부 스스로 이렇게 쌀값 폭락을 어떻게든 간에 이게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요. 네네.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쌀값이라는 것은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 의미도 있고 또 국민 주된 먹거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안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한데요. 지금 정부가 쌀 수급 대책 관련해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좀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쌀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지금 농민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수입쌀 문제거든요. 네네. 올해도 이제 정부 발표는 35만 톤 정도가 초과 수요량보다 더 많이 생산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입할 양은 41만 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산에서 초과된 양보다는 수입에서 초과되는 양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매년 그렇게 41만 톤을 수입하고 그중에는 또 밥쌀용 쌀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쌀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 재고량이 계속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물잔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돌아다 넣으면은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수입쌀이 41만 톤이 매년 들어오니까 우리 재고 문제가 악화돼 버린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무역 협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되는 물량까지 포함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쌀 재배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좀 이 정도 쌀 소비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쌀 재배 면적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나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쌀이 남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1인당 소비량이. 네네. 줄어든 만큼 사실은 쌀 경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쌀 경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생산량으로 보시면 돼요. 네, 적정 생산량. 풍작이 들면은 쌀 자급률 100%가 되고. 네. 그리고 흉년이 들면은 부족하고 3년 전에는 80%대였어요. 쌀 자급률이.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수입쌀이 누적되고 풍작이 3년 연속 되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쌀만 없으면은 우리나라 생산 면적과 국민이 소비하는 양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농산물 수입 문제는 항상 FTA에서 이 뜨거운 화두로 달아오릅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 농가 피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이게 바로
눈에 드러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쌀을 좀 많이 소비하고 시장에서 많이 풀어서 가격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하는 말이 뭐 아프리카로 원조하자. 또 지원을 현물로 해서 쌀도 좀 보내자. 뭐 저소득층 무료로 이 정부 비축미를 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쌀을 생산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대안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요. 쌀 재고가 계속 누적이 된다. 앞으로 수입쌀이 41만 톤씩 계속 들어오니까. 네네. 그래서 미연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그 적정 생산량, 그 적정 소비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매년 발표는 무슨 발표는 해요. 그렇지만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쌀을 수입하면은 상당한 많은 부분을 그것을 해외 원조로 한다든지 사료용으로 한다든지 해서 네. 시장에서 격리를 하고 있어요. 자국 농업을 좀 지키는 방식이군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입쌀을 전량을 지금 시장에다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한 3, 4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해결하기 힘든 상황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예. 지금 이중고를 겪고 계신 거네요. 수입쌀이 시장에 풀려서 가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또 풍작이 됐을 때 어떤 조정하는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 이 두 가지를 겪고 계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이 정부가 쌀 대책에 대해서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 앞서도 살짝 여쭤봤지만, 이렇게 줄이기만 하는 게 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급량에 대한 좀 감이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대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 쌀 생산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수입 조정을 해야 될 때예요. 생산이 아니라 수입 조정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생산 조정할 때가 아니라 수입 조정할 때고 수입쌀 대책을 세울 때거든요. 네.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외국 쌀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농민들한테 쌀 농사를 줄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네. 국민으로서 이건 도대체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렇게 줄이면 나중에 통일돼서 부족할 때 어떡하느냐, 뭐 좀 근시적이다라고 정부를 이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지막으로 앞서 이 벼 가격은 30년 전 가격, 쌀 가격은 20년 전 가격으로 추락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유통 문제도 좀 있다. 이거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가 예. 좀 복잡하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쌀 유통의 핵심적인 부분이 농협이거든요. 네. 농협의 이제 그 RPC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벼를 사가지고 방아를 찧어가지고 이제 도매 업체라든지 소매 업체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유통 단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러진 않아요. 다른 농산물보다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쌀값이 벼값이 떨어졌는데 그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의 그 효과를 못 느끼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제 농협 간에 농협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쌀 유통의 한 30%를 농협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농민들한테는 싸게 사고 소비자들한테는 저값에 못 팔고 이런 것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쌀 유통 관련해서는 그 이번에 이제 농협법 개정이 또 추진되고 그러는데 농협의 이 경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협 간에 어떤 출혈 경쟁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쟁에 있어서의 부분도 좀 질서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값이 농민값이다. 이 말도 좀 공감해서 이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농민의 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그 재배 면적 줄이는 부분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줄이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입장은 이 여당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한 걸음 한 걸음 문답 형식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YTN 주파수가 94.5입니다.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사업에 대기업들의 민간 투자 형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앞으로 10년 동안 새로 확대할 철도 노선 36개 중에서 14개 구간에 대해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제기돼 왔던 철도 사업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에게 넘기는 구간이 코레일의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알짜 구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코레일의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또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을 축소시키면서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부 사업을 대행하므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고 또 특정 분야에서 독점 지위를 누릴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가격 인상 등의 우려점도 있죠. 세 글자입니다. 민간에게 푸는 이 방식 뭐라고 할까요?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권 총파업 얘기 뉴스로 많이 접하셨죠. 과연 파업 참가자 또 은행 영업점 혼란은 없었는지 관련 기사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하나로 통합된 이 서민금융진흥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겨울엔 또 강추위가 몰려온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풍경도 변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은행권 파업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왔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18,000명 참석해서 참가율이 한 15% 수준이라고 봤고요. 금융노조는 65,000여 명 참가한 것으로 추정해서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참가자들이 좀 많아서 오후로 갈수록 파업 참가 인원이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오후에 찍힌 사진에는 상암 경기장이 거의 좀 차 있었습니다. 이 금융노조가 파업에 나선 거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만인데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성과 연봉제 도입 때문입니다. 금융권은 지금 대부분 후봉제인데 이거를 성과평가에 기반한 연봉제로 바꾸자는 게 정부의 주장이고, 노조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해고가 쉬워지고 또 성과를 두고 경쟁하다 보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늘어서 금융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파업에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면 영업점은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금융부라서 은행 영업점 취재를 해야 돼서 오전에 좀 돌아봤는데요. 크게 혼선을 빚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단 문 닫은 영업점은 없었고요. 오전이라 그런지 뭐 고객들도 많지 않았고 대기인 수도 뭐 한두 명에 불과했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고객이 좀 늘기는 했지만 영업점이 많은 뭐 국민이나 신한, 우리, KB,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뭐 파업 참가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지점별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뭐 대략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해서 비어있는 은행 참가가 많지 않았고요. 또 워낙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은행 파업한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고객들이 주요한 업무는 뭐 한 2, 3일 전에 모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영업점에 오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많이 은행 업무를 보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파업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았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예. 국민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또 소통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뭐 미소금융이라든가 뭐 헬살론, 바꿔드림론, 새해희망 홀씨 뭐 이런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좀 비슷하긴 한데 각 뭐 기관에 좀 흩어져 있어서 찾아보기도 좀 번거로웠고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서민 금융상품은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가야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고 싶어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 알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네. 그 조건이 맞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좀 방문해서 발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서 이런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뭐 창업이나 금융교육, 컨설팅, 일자리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은 서울 중구 프렌치센터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안에 전국 33곳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세울 예정인데요. 이 생활자금을 빌리러 일단 방문해서 대출 받고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안내받는 뭐 이런 원스톱 취재인 겁니다. 예, 좀 종합적인 대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올여름 뭐 폭염 때문에 많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뭐 전기요금 누진제 이런 게 뜨거웠는데 겨울에는 또 강추위가 준비돼 있다고요. 네, 오늘 기상청이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제 3개월간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10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2월 들어서서는 찬 대륙고기압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전기세는 검침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겨울에도 강한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난방용품 사용 때문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예, 이 여름 논란이 겨울 논란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검침일도 사실은 굉장히 이 논란이 있는 여지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검침일 따라서 돈 내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한홍 새누리당 의원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7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 요금과 최소요금 격차를 보니까 18,11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침일별로 평균값을 보면 7월분의 경우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이제 그 사이에 측정한 요금이 평균 25,887원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거는 이전 한 달간 전기 사용 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한전 전기여건에 따른 7월분 청구의 마지막 검침일이 8월 8일부터 12월 사이인데요. 이때 측정한 요금의 평균이 43,999원에 달했습니다. 이 폭염이 절정에 이르던 7월 말부터 8월 초 기간 사용분이 포함된 건데요. 이 시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낸 겁니다. 검침일에 따라서 전기요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결국은 이제 누진제 때문인데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 단계와 배율을 좀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일로 예정됐던 판결도 또 10월 초로 미뤄졌는데 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톱뉴스 아무래도 전기료 누진제 또 이제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뉴스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국민은 이렇게 누진제 폭탄을 맞아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최근에 그런 뉴스가 좀 있었죠. 한전 직원들 인당 평균 2천만 원씩 성과금을 받는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진제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고 있고 여론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누진제 개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 권서연 기자였습니다. 이 YTN 라디오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퀴즈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아는 만큼 안심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열고 있는데요. 선물도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또 3359님 쌀값 안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는 10kg에 3만 원 주고 사 먹습니다. 무슨 쌀값이 떨어졌나요? 이상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산지 쌀값, 이 농민들이 이 파는 쌀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뉴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올여름 내내 좀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었었죠. 식은땀을 흘렸는데 이번엔 또 수도요금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 상수도, 대명수 요금을 4.8% 인상한다. 이렇게 이번 주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공공요금도 경제 논리를 따라야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팍팍한 가게 주머니 사정에는 주름만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인상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 사회적으로 좀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점입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윤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상수도 인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네. 정부에서 좀 전기요금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상황을 들어서 지금 수도요금을 올려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인상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번 인상안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광역상수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광역상수도 인상은 사실은 수자원공사한테 지자체가 지불하는 비용을 인상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의 상수도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네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댐물이나 네.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한계가 있고요. 네. 전국의 지자체는 예를 들어 서울, 울산, 서산군, 양평군 이렇듯이 네. 전국에 162개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나뉘어 있고요. 네. 사실상 수공이 사실상 지자체가 수공한테 매입하는 수도 요금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네. 일반적으로 요금 인상이다, 현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예. 지금 이원화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시군이나 산골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도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데서는 없죠.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물을 사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거의 의존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번 인상안이 국민 1인당 141원밖에 인상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예,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평균 가격이고요. 네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요금이 제일 낮아요. 네. 전국 요금이 666.9원이에요, 평균 가격이.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71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는 971.4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자체 정수장이 없거나 수원이 부족할 경우 수공에게 사다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이 비싸거나 현실화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이것들을 평균치로 해서 141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수원이 풍부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전라북도, 강원도 이미 요금이 굉장히 비싼 태백, 영월, 평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가 되면 거의 1,4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진행이 된다. 네네. 자, 1세제곱미터당 가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말하고 네네. 있는 건데 몇백 원가량씩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물값 낸다라고만 거의 400원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과 좀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혀 공유되지 않은 채 가격 현실화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려면 좀 수자원공사가 투명하게 이런 부분들, 차이들, 이원화된 구조들 좀 공개하고 설득해야 국민들도 그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혜 문제가 일자 국토부는 지금 이 수익이 다른 4대강 구태로는 이전되지 않고 네. 수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원가라는 것도 애매해요. 뭐냐면 한국의 댐을 운영하고 건설한 것이 국토부하고 수공인데요. 네. 사실상 그러면 원가가 왜
높아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예요. 과잉된 댐을 건설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걸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들이 드는데 네네.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수도 요금으로 국민들이 받아 안아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이 사실 원가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죠. 네네. 댐마다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난 댐도 있고 신규 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이들을 다 반영하지 않은 채 단지 원가보다 낮다. 그래서 수입 그 비용을 올려줘야 한다면 과연 물이라는 공공재가 항상 원가 이상으로 시장재처럼 취급돼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공공재와 시장재 지금 뭐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공기업과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사회적인 네네.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시점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채류가 채소류 같은 식료품 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전기료 누진 요금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KTX에 대한 어떤 민간 개방 얘기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요금 현실화라든지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저는 물이나 특히 금방 방금 전 뉴스도 누진제 문제였는데요. 네네. 물과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가 값이 싸서 남용돼서는 안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이런 논리로 정부가 우리나라 너무 싸기 때문에 남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수도요금이 싸다고 해서 우리가 남용하지 않거든요. 네. 다들 아끼시는 거고 바로 전기나 가스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건강한 서비스를 양질로 보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바로 이 이유가 상수도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공기업 내지는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공공 서비스의 보편적 공급이란 걸 망각한 채 요금 현실화, 그 다음에 가격 현실화 이런 얘기만을 들이댄다라는 건 앞뒤가 전도된 것이죠. 예. 지금 뭐 쭉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신 점을 보면 이 공기업에서 공짜를 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과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 이 민간 개방 우려가 나왔거든요.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뭐 천명된 바는 없지만 가스 얘기도 나왔었고요. 지금 뭐 철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격 정상화 가격을 좀 정상화시키자, 원가를 정상화시키자라는 논리가 좀 그런 방식의 방향성에 맞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누진제 부분도 정부가 들고 나왔고 한전이 얘기했던 건 요금 현실화 문제였거든요. 네네. 지금 뭐 요금이 너무 낮아서 현실화된다. 지금 인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현실화라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여기에 있는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게 국가가 할 일인 거고요. 그런데 네네. 이미 사실 물이 민영화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정부도 발표했는데 우리보다 3배가 비싸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2배가 비싼 거고요. 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 3배가 비싸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금 인상이 시작된 거, 높은 요금이 유지된 건 민영화의 사전 조치였죠. 네. 요금이 낮았을 때 민간 기업이 들어올 유인이 없어요. 네네. 민간 기업에게 넘기기 위한 민영화의 논리, 그 사전 조치로 요금을 현실화한다. 사업성이 있어야 인상하는 된다. 게 네. 그렇죠.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우선 현실화 인상을 시켜주고 그 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 이게 바로 민영화 내지는 상업성 시장화의 근본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자원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를 또한 지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추진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또 이 민영화라던가 이 시장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좀 경쟁에 맡기자 하는 분들은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느냐.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요. 예, 너무 재밌는 게 특히 수도와 관련해서는 민영화가 추진됐던 남미라던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요금 인상과 수질 악화로 인해서 민영화된 기업들이 국민에게서 쫓겨났어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보다 전력이나 가스 공급의 질과 네. 우선성이 높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국의 공기업의 유지, 공적 서비스의 유지가 물, 전기, 가스 등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네.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뭐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크게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뭐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공공연구소 송윤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한 권의 책에는 보통 저자의 삶이 녹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제 이야기도 아주 깊게 진하게 녹아있습니다. 경제신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을 보니까 오늘 저희가 쌀 인터뷰도 했는데 뭔가 곡식, 농촌 이런 게 떠오르네요. 제목이 사일로 이펙트, 질리언 테트라는 사람이 진 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원통형 곡식 창고를 의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경영학에서 쓰이게 되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벽 혹은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생각과 행동을 가로막는 편협한 사고의 틀이 우리를 눈멀게 알고 결국 아무리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일로 이펙트에 가로막히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세계 시정 분석을 담당한 저널리스트이면서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인류학 박사를 받을 정도로 이 통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질리언 테트는 이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가능할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네. 사일로의 갇힌 조직과 반대로 사일로를 넘어선 조직을 소개하면서 팀이나 조직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유연하게 관리하고 협력의 시너지를 키우냐에 따라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농촌 가시면 사일로 원통으로 커다란 이 창고 꼭 세워놓은 탱크 같은 것들 보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저자가 소개해 준 것처럼 부서 이기주의, 소통 부족 이런 것들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책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겠죠. 그렇죠. 이 책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여러 정보기관 혹은 금융회사들은 위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각자 여러 다른 이유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그널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같은 회사 내에서도 다른 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 그리고 터널 시야, 부서 간 이기주의가 마치 탑 모양의 곡식 창고 사일로와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분열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지적은 모두가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캄캄하고 단단한 통 안에 갇혀서 이 서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사일로안 같은 느낌인데 이 대표적인 조직으로 소니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소니가 한때는 정말 혁신의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들이 가져온 테이프 리코더를 복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니가 정말 애플도 감히 도달하지 못한 혁신 기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워크맨을 발명을 해서 음악 소비의 개념을 바꾸었고 라디오, 텔레비전, 콘솔 게임 시장에 이어서 음악, 영화까지 발을 뻗었었는데요. 하지만 소니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천재들 간의 내부 경쟁으로 점차 부서 간 이기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서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동 전략을 도출하지 않고 자사 제품끼리 경쟁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단일 기업이었던 소니가 1980년대를 거쳐서 19개 사업부로 세분됐고 이게 초반에는 실적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각 사업 부분이 자사만의 제품에 주력하다가 네. 뭔가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소니가 이렇게 평범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니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임원을 스카우트해왔는데요. 그 임원의 말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소니의 전자기기가 35개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충전기도 35개 있고요. 이 임원의 말 속에 네. 소니의 실패 원인이 압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요즘 뭐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삼성 스마트폰 관련해서 소니처럼 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해결한 사례들은 없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례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 4월 25일 뉴욕의 브롱크스 빈민가에서 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3명의 멕시코 건설 노동자 가족이 죽었는데요. 이 일로 여론이 들끓자 당시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그래요. 데이터 전문가들이 40여 개에 이르는 시청 직속 산하기관의 광범위한 활동들을 전부 모았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당시 64만 가옥에 대한 자료가 결합되면서 일종의 화재 발생 패턴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뉴욕시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각종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화재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로 큰 효과를 봤다고 그럽니다. 네. 또 시카고 경찰국 또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해서 언제 어떤 시간에 범죄가 잘 발생하게 되는지 범죄 발생 기상도한 걸 개발을 해서 이걸 통해서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은 전문가 집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 직원들을 통합해서 문제를 더 큰 그림에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이 상승 일로에 있다라고 네. 최근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능력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사일로에 갇힌 경우와 사일로를 벗어난 경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종합병원 가게 되면 네. 조금 환자들은 불편함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진료 과목 간의 경계 때문에 환자들이 여기 옮겨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미국의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진료 과목 간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협동 진료라는 새로운 의료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 또한 사이로를 벗어나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저자는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사이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점들을 선으로 잇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책에는 해외 사례가 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태라든가 뭐 얼마 전에 경주 지진 사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가 없다, 뭐 전문가 집단끼리 소통이 부족했다, 네네.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일로 이펙트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 능력이 뛰어나고 유용하더라도 연결되지 못하고 또 소통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재가 되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참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 민영화입니다. 생수는 2590님께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고요. 원마운트 티켓 3611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작용 걱정해 주셨고요. 0576님 라마다 호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